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신행 김태기 교수님의 국제경제론 챕터 1장 이번 시간에는 2절 세계 경제 구성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페이지 보시면요. 첫 번째 세계 경제 구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제에 대한 구성. 네,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니까 월드뱅크라는 세계은행이 전 세계 217개국 국가를 조사해서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4개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른쪽에 가보니까 고소득 국가, 고중위소득, 저중위소득, 그리고 저소득 국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거기 나와 있는 소득별로 한번 살펴봤더니 유럽이라든가 북미, 오세아니아 지역 그쪽에 이제 고소득 국가가 좀 많이 있고요.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이 좀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이 소득 격차가 좀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또 각 소득 그룹별의 무역 비중은 GDP 비중과 유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끝에 볼까요?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소득 국가니까 또 무역도 많이 하는 거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 나와 있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높을수록 무역 비중도 높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봤을 때 GDP와 그룹별로 GDP의 비중과 무역 비중은 비슷하다. 무역 비중은 유사하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 경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세계 경제의 구성은 이렇게 봤고요. 세계 경제의 특징. 자, 이걸 좀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별 무역의 비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지역별. 자, 우선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히 무역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1953년도에는 거기 보시면 유럽의 비중이 좀 가장 컸고요. 그러다가 2위가 미국, 3위가 아시아였었는데 2022년이 되면서 유럽의 비중은 여전히 크지만 아시아랑 북미가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아시아가 중국에 속하니까 영향이 커지면서 아시아 비중이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네. 지역 간의 무역량의 차이는 또 경제 규모랑 관련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클수록 거기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째줄에 더 많은 양을 거래하기 때문에 무역 규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유럽과 또 아시아와 북미 지역 요 세 지역은 전체 무역량만 아니라 지역 내 무역량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간 무역 비중도 있고요. 또 지역 내 무역 비중도 이제 커다란 그룹 간에 큰 영향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 내 국가들의 경제 규모가 크고 지역 내 국가들 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지역 내에 인접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교역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 지역 내에서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FTA라든가 뭐 그런 경제 통합체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북미 지역에는 나프타라고 하죠. 그래서 나프타라는 게 있고요. 유럽에는 EU라는 게 또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이라는 게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경제 통합체가 있고요. 자, 수출 비중과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은 자, 수출과 수입의 비중을 살펴보시면 수입의 비중 네,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요. 거기 보니까 2022년까지는 북미 지역은 적자로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북미 지역이 흑자였었는데, 그러니까 1953년 북미 지역의 수출 비용이 더 높은 흑자고 유럽과 아시아가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북미가 흑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로 돌아서게 되었어요.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이렇게요. 자, 아시아 지역이 흑자로 돌아서게 되었고요. 50여 년간 아시아 지역의 무역은 어느 다른 나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역과 경제 성장은 상호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7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볼까요? 아시아 지역의 무역의 흑자는 무역의 증가가 경제 성장의 원천이 되고 경제가 성장되면서 다시 또 교역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산업별로 한번 볼게요. 산업별. 지역별로 봤고요. 이번에는 산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별로 한번 보시면 자,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 80년대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그 정도가 되면 농업과 광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약간 예상했었던 거입니다. 그래서 산업별로 보면 농업과 광업 비중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 제조업의 무역 비중은 생산 비중보다 더 큰 반면에 서비스업은 생산 비중보다는 더 작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이 물건 공상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비스와 달리 서비스업은 약간 운송이 어렵잖아. 근데 얘는 운송의 비용이나 수단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리고 보관 측면에서 용이하게 되었다.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요. 경제통합의 확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통합의 확대. 네, 요게 이제 하나의 또 특징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몇몇 국가들이 서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여기 나프타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EU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보시면 RTA도 있어요. 이걸 리저널 해서 지역 무역 협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거기 나와 있는 FTA라든가 그리고 RTA라든가 이렇게 자, 리저널이고 프리 트레이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 무역 협정이라 하고요. 95년도에 WTO가 거기 보시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라고 하죠. 그래서 1995년 이렇게 출범하기 시작했고요. 다자간 협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자유무역의 여러 가지 한계를 다 같이 그냥 세계를 하나의 단일 공동체로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다자간 협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나라들이 이게 다 들어오니까 목소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나라끼리 좀 우리끼리 그냥 빨리빨리 하자 해서 자유무역 협정이 몇몇 국가들이 많이 체결되고 있죠. 자, 근데 거기 밑에서 그림 한번 잘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90년대 들어서 지역무역 협정의 체결 건수가 눈에 띄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요거 지역무역 협정 같은 것들이 이게 팍 증가하다가 좀 주춤하게 된단 말이야. 지금 거기 그림을 보시면 아니 왜 이렇게 주춤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자유무역 협정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이 증가하다가 주춤하게 됐단 말이죠. 자, 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까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고요. 또 감소 원인에는
자유무역 협정이 충분히 체결되어서 더 이상 이제 체결할 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추가 협정이 감소하게 된 것도 있고요. 추가로 협정이 더 생기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감소. 자, 그 다음에 세계화에 대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화에 대한 반발, 반세계화 경향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요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요거 특징은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네, 이런 게 특징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밑에 그림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90년대 들어서면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활발해지고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특히 요거는 개도국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자본의 자유화를 통해 가지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자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개도국이 다른 나라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개도국이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해외 자본을 많이 유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이 투자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과거 선진국 간에 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90년 이후에는 이렇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그 개도국 간의 수직적 통합이 활발해지면서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그거 아시겠죠? 이렇게 생산 밸류 체인과 관련해서 그 흐름 속에서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같은 생산 단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걸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죠. 자, 그게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 2008년 다음 단락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고요. 해외 직접 투자도 역시 이렇게 주춤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 금융위기에 굉장히 민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외 직접 투자는 금융위기에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들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개방도의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자, 여기 내용 좀 살짝 정리 좀 할게요. 요거 살짝 지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국가별 개방도 차이 이렇게 있네요. 개방의 정도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그렇지. 그냥 GDP 대비 기준을 GDP로 잡고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는가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 보시면 국가 간의 개방의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GDP 대비 자, 무역액은 이제 수출과 수입을 같이 이렇게 더해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니까 1970년대보다 2002년이 되니까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한국이 급속하게 올라갔네. 거의 96.8%까지 되니까 엄청나게 국가 간의 상호 개방도가 우리나라가 높아지고 상호 의존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페이지 가보시면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한 국가일수록 정책적인 이 개방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뭐가 영향을 미치겠어요? 당연히 정책이 중요하지. 야, 우리나라는 개방경제 체제를 사용하겠어. 그럴수록 오픈을 많이 하겠죠. 근데 정책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 규모와 지리적 위치 이것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경제 규모 그리고 지리적 위치, 경제 규모는 어떻겠습니까? 경제 규모가 클수록 내수 시장이 커서 개방도가 낮아져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수출 수입은 안 해도 내수가 충분히 크니까 좀 작은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또 경제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고 또 시장이 작으니까 내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주력적으로 대외 개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지리적 위치도 중요합니다. 지리적인 위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또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그 사이에 있으니까 잘만 하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교역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같이 경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방도가 낮은데,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는 개방도가 300%도 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지리적 위치가 이거는 뭐 가까울수록 개방도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대외 시장 수출 주도형 오픈 개방을 했는데 보호무역 정책을 펼친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남미 국가들은 개방도가 좀 낮고, 자유무역 정책을 펼친 한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개방도가 좀 높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방도가 좀 높은 나라는요, 여기 보시면 또 약간 문제 한계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환경의 변화로 세계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방이 클수록 세계 경제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뭐 불황인지 아니면 호황인지, 예, 그거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네요. 환경에 영향이 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불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세계 경제 침체, 아니면 유가 상승, 아니면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죠. 다음 세계화와 경제 성장 한번 체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울게요. 쭉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않는 이유는 이 전체적인 큰 목차를 보시면서 머릿속에 넣으면서 정리를 하셨으면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세 번째. 자, 세계화와 경제 성장. 세계화와 경제 성장.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 어느 나라가 더 성장을 많이 했습니까 하면 세계화가 잘 된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잘 됐겠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화에 대한 추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자, 거기 보시면 세계화의 진전 이렇게 났어요. 세계화의 진전. 오케이. 네, 한번 보실까요? 자, 1990년 이후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세계는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경제 제도도 국가별 특성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약간 표준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이렇게 이렇게 도약하게 됩니다. 표준화. 네, 이렇게요. 우리가 뭐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긴 했었는데 다 그런 게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세계화를요, 우리 거기 밑에 보면 1차 세계화 1800년 후반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 1914년까지 제1세계화, 1차 세계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난 1945년까지를 약간, 그리고 80년대 중반까지를 2차 세계화, 그 다음에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를 3차 세계화, 그리고 그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는 침체기라 하네요. 그래프가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수평축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연도가 흘러가고 있고요. 거기 보니까 세계 경제 개방 정도를 100으로 가장 높았을 때가 이제 100으로 놓은 거야. 약간 2008년 금융위기 전을 100으로 놨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이때가 이제 가장 이제 세계화가 절정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여기를 100점 만점에 100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아시겠지만 일기 세계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후퇴기 좀 생겼다가 2기 세계화 전쟁 이런 게 생겨서 그런 거야. 그리고 2기 세계화 돼 있고 여기 3기는 요 전까지 해야지. 너무 많이 갔어요. 이렇게 되다가 3기 세계화 되면서 이게 갑자기 쫙 올라가서 100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침체돼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12페이지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일기 세계화 때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 줄 보시면 노동과 자본이 미국과 호주와 같은 신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노동과 자본이 어디로? 신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과 뭐 호주 등등등. 근데 1차, 2차 세계전쟁을 겪게 되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자, 그러면서 2008년 또 세계금융 이후로 또 반세계화 정서가 또 발생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죠. 자, 세계화의 진전 정도는 자, 거기 보시면 국가 간의 재화, 자본, 인구의 이동으로 평가된다. 요겁니다. 국가 간의 뭐 재화, 노동, 자본, 재화, 노동이 인구죠. 노동, 자본이 얼마나 이동이 잘 되었는가 그걸로 측정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1870년부터 1914년까지는 무역은 물론 인구, 자본의 이동도 활발하게 되었다가 역시 1차, 2차 세계대전 때 잠시 주춤하게 되면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2차 세계화 거기 한번 보시면 2차 세계화 자, 2차 세계화 거기 한번 보시면 1950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를 여기가 5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를 2차 세계화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선진국들이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쯤에 세계경제 협력과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국제기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IMF라든가 IBRD, 까트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그런 협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대부분 개도국이 이때 약간 소극적인 보호무역을 추구했었는데 맨 마지막 째줄에 보면 한국을 필두로 해서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이런 일부 국가들이 개방적인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오픈하면서 이때 빠르게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동아시아 국가 일부라든가 남미의 국가들은 보호무역, 폐쇄경제를 추구했던 국가들은 잘 성장을 하지 못했네요. 자, 다음에 3차 세계화는요. 요때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를 나타내는 건데 요때는 주로 이제 세계화는 선진국이 중심이 됐는데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화에. 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1990년대 이후 개방이 크게 확대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개 볼게요. 첫째, 1980년대 후반에 소련이 해체됩니다. 소련이 해체가 돼요. 쪼개지고 약간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됐습니다. 소련이 망하고 동유럽이 망하고 그리고 중국이 개방을 합니다. 중국이 개방을 하게 되면서 이때 개도국 중심으로 세계화가 더 이렇게 진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개방하니까 냉전이 종식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원천이 됩니다. 정치적 긴장감이 완화가 되면서 국가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잖아. 국가 간의 어떤 활발한 경제적 교류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우리나라 말고 남미의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약간 보호 무역을 좀 추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수입 대체 정책이라고 하는데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입 대체 정책이라는 것은 됐어. 수입품 수입 안 하고 우리나라 국내 물건으로 대체해 버릴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방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이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앞서 말씀드린 1995년 WTO가 출범하게 되면서 다자간 무역 협상이 강화되었고요. WTO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뭐 가트라든가 IBRD 뭐 이런 것들, IMF는 이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거고, WTO는 95년도니까 3차 여기 나와 있는 세계화 시점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통합이 확산되면서 무역 장벽이 완화되었고, 다음 넷째. 자,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기술 이전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과거 선진국이 독점했던 상품들을 개도국이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수출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섯 번째로는요. 그쵸. 이 국가 간의 교육을 하려고 하면 운송 관련된, 교통 관련된 비용도 되게 중요한 건데, 교통통신 비용이라든가 통신 비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운송 비용도 하락하게 됩니다. 수송비도 하락하게 되죠. 운송 비용 이런 것들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큰 어떤 배들이 운반하는 컨테이너 박스, 뭐 냉동 시설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여기요.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주춤. 그래서 침체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역도 둔화되고 해외 직접 투자도 감소하고요.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더 나가서 이 세계화 이득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죠. 반세계화의 정서가 또 등장했어요. 뭐야, 세계화 이득은 알고 봤더니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만 그걸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 안에서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해서 반발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세계화의 이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못했다. 거기 보시면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정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세계화의 진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개방과 경제성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제성장. 뭐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 개방을 하면 경제성장이 더 촉진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첫 번째 줄 볼까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무역과 직접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글로벌 가치 사슬이랍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세계 전체 국가들이 글로벌하게 공급 가치 사슬, 가치 사슬이라 쓸게요. 가치 밸류 체인, 이 사슬이 이거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자, 활성화에 힘입어서 중간재 무역이 크게 증가합니다. 중간재 무역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야, 최종 기술은 우리가 제공할게. 그리고 중간에 조립은 니네가 하고 마지막 디자인은 또 어디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호조를 입게 되면서 개도국에 또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개방과 무역, 직접 투자의 활성화로 세계 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실증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개방과 경제 성장 사이에는 플러스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개방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촉진하더라 이러한 모습도 있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14페이지. 개방이 확대되면서 또 약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좀 살짝 지울게요. 자, 이렇게 좀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겼나? 거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도 한번 봐보세요. 세계 경제가 쭉 잘 나가다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개방을 했는데 경제 성장에 플러스긴 한데 부정적인 어떤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효과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몇 개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태국에서 발발해서 인도, 한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1997년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건 미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죠. 전염을 시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국제 협력도 중요하게 되는데 이게 한쪽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게 쫙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밑에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무역량과 GDP의 변화 추이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 15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거기 그 앞에도 또 이제 1980년대 남미가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서 외채 위기 발생하게 되었고 97년, 98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렇게 있고요. 동아시아 외환 위기 98년이라 쓸까요? 그 다음에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또 있네요.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제 탁 위축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2015년과 16년에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여러 가지 재정 위기라든가 중국,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의 성장 둔화가 겹치면서 이렇게 위기가 또 같이 한꺼번에 쓰나미 같이 오게 되었고요. 이런 무역과 생산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요.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한번 볼게요.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이게 소득 불평등 대충 감을 잡으셨겠지만 세계화가 전 세계를 풍요롭게, 국가를 풍요롭게 만든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측면도 있고 악화시키는 것도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살짝 지우고 볼게요. 여기 지우면 자, 여기 세계화가 오게 되면서 누가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고 할까? 대기업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닌데 이제 경쟁력이 있는 그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경쟁력이 있는 당연한 얘기죠. 그냥 노동자는 아니고 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계화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돼서 부를 쌓을 수가 있게 되는데 단순 노동자들은 임금 억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 다음 세계화로 인해서 활발한 자본 이동이 또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자본가 측면에서는 또 투자라든가 이런 걸 금융자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득을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세계화가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거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세계화와 관련한 데이터를 통한 실증 연구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윌리엄슨과 그 두 학자가 본 거 보면 세계화가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밑에 레퍼런스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아닌 것 같아.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켰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들은 단순 노동자와 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세계화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다. 소득의 불평등은 이게 세계화가 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기술 진보 보이십니까? 기술 진보 때문에 이 숙련 노동자가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세계화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임금 격차를 숙련 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억제할 게 아니라 이 기술 진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숙련 근로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혜택이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숙련 근로자들한테는 기술 진보라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연결을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거기 보시면 교육의 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숙련도를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계화를 억제할 게 아니라 그게 기회를 확대한다거나 아니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업 간의 노동의 이동성을 제고하는 산업 간 이게 장벽으로 막혀가지고 이중 노동 시장이 발생하는 건데 이 장벽을 없애버리자. 장벽을 제거하는 게 오히려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계화에 참여한 개도국은 다른 참여하지 않은 개도국보다 높은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오히려 빈곤을 또 해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을 해결하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가보시면요. 반세계화에 대해서 읽을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2010년 중반 들어서면서 반세계화 경향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2016년에 6월에 영국이 야, 우리 EU 탈퇴할 거야. 안 해. 국민투표로 탈퇴를 선언했고 또 그해 11월 미국 대통령의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정책이나 정강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이전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반세계화 성향이 이렇게 확 증가한 이유는 뭐냐? 결론은 그거지. 뭐 세계화로 발생하게 된 이득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좀 이렇게 괜찮은데 어느 한쪽으로 향유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만 교수가 얘기한 그런 밑에 레퍼런스 나와 있죠. 그런 연구도 나와 있고요. 뭐 세계화의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 소득의 불평등 때문이다 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 소득의 불평등이라는 게 거기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원인이 뭐 세계화 하나 때문이겠어? 그건 아니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역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소비자 선호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불평등이 세계화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쫙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화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정서적으로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장에 나와 있는 세계 경제가 어떻게 과거부터 흘러왔고 세계 경제의 특징이라든가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또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계화의 진전 또 개방과 경제 성장 더 나아가서 세계화와 또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에서 우리 한국 무역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